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여섯 번째. 교통사고 환자 대퇴동맥 손상 여부 및 지혈 조치 미시행으로 인한 하지 절단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서울대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은호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님, 손예미 연구원, 이우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예미 선생님, 사건 소개해 주세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16세 남자였습니다. 2011년 1월 17일 23시경 환자는 오토바이로 대로변을 역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고 당일 23시 50분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시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쳤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고 신체 검진 결과상 좌측 하지 대퇴부에 10cm의 깊은 열상과 출혈이 동반되었으며 이에 대퇴동맥 손상을 의심하였습니다. 내원한 지 10분 뒤 좌측 하지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한 후에 부목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13.4였고 적혈구 용적률은 39%로 정상 수치보다 다소 감소된 수치였습니다. CT 촬영 이후 새벽 1시 15분에 혈압이 90에 60으로 떨어지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8.7, 적혈구 용적률도 26%로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1시 36분 혈압은 70에 50, 맥박은 138로 저혈압과 빈맥이 반복되어 1시 45분에 수혈을 신청하였습니다. 1시 55분 외과 진료가 시작되었고 CT 검사상 좌측 하지 대퇴골 소견 외에 특이적 소견은 보이지 않아 정형외과로 협진을 의뢰하였습니다. 1시 57분경 혈압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맥박과 호흡은 빠른 소견을 보였습니다. 2시 정형외과 진료가 시작하였고 신체 검진 후 보호자에게 좌측 하지 골절과 대퇴동맥 손상 가능성 및 출혈이 심해질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되면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당시 헤모글로빈은 7.8로 감소하였습니다. 2시 23분 이항기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7분 뒤 측정한 혈압은 100에 60이었습니다. 2시 45분 수혈을 시작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2시 47분 헤모글로빈은 4점대로 감소되며 좌측 하지 부목을 재고정하였습니다. 잠시 환자의 2시 30분부터 7시 13분의 활력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2시 30분 혈압은 100에 60이고 맥박은 128회에서 140대로 점차 빠른 소견을 보였습니다. 3시부터 혈압이 감소하더니 3시 20분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3시 34분 호흡 유지를 하기 위하여 엠브백잉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기계호흡으로 유지시켰습니다. 혈압은 3시 20분부터 이항기압 측정이 잘 안되다가 3시 51분 혈압이 80에 50, 맥박은 132회로 측정되었습니다. 7시 13분까지 혈압은 60대로 유지되며 맥박은 130에서 170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7시 30분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아 8시 10분 수술실에 도착하였으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여 1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실에서 대퇴동맥 손상을 발견하였으나 손상이 심해 동맥 결찰술로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 환자의 좌측 하지는 괴사가 진행되어 절단술을 받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이며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대퇴동맥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여 8시간이 지나서야 동맥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좌측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환자의 활력 징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대퇴동맥 봉합을 하였더라도 좌측 하지의 적절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 측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 검사와 늦은 외과 진료 시작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대량 출혈로 활력 징후가 악화되었고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못하여 대퇴동맥 결찰술로 수술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퇴동맥 손상 여부와 지혈 조치를 미시시하여 결국 좌측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진단 및 처치 지연 측면의 원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손상 의심 부위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혈 의심 증상에 대한 간별 검사 시행 및 출혈에 대한 처치와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간 시간 검사 및 처치 지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야간 시간대에 신속한 검사 및 처치를 위하여 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검사 관련 인력의 야간 당직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협진 지연에 대한 재발 방지는 신속한 협진 체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고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연 미흡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중증 외상 환자 관련 치료 지침을 작성하고 중증 외상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진 체계가 미흡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협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가 책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보면서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겼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일단 1월 18일 날 2시에 말 그대로 정형외과 진료 시작해서 활력 징후 안정되면 이제 CT 검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 30분부터 7시 13분까지 계속 이 환자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는, 활력 징후가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때 뭔가 적절한 처치가 되지 않은 건가?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지호 교수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2시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시 40분에서 한 7시 13분경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되었어야 될 문제고요. 질문에는 이제 CT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CT 검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게 CT 검사를 가면은 이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CT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수술방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수술방을 가는 순간에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취를 걸기 전에 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도달하기 때문에 수혈을 하면서 어떻게든 혈압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피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피를 주면서 이렇게 뭔가를 부목을 대고 압박을 하면서 이게 뭔가를 혈압을 올리겠다고 지금 이 뒤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으로 지금 이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실제는 그 앞에서 지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보다는 이게 외상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외상 부분은 응급실 도착하고 나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처치가 됐어야 될 부분이지 검사한다고 이렇게 응급실에 오래 있고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긴 거라서 우리나라 그 외상 체계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를 토대로 다시 좀 짚으면 이 환자가 만약에 그냥 이런 응급실이 아니라 외상센터, 전문적인 외상센터로 만약에 먼저 이송이 됐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교수님. 2011년 당시에 외상센터가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문 외상을 이제 보는 병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팀이라든지, 수가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게 처음에 대퇴동맥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이 손상에 대해서 접근을
가야 되는 거고, 특히 이 환자가 복부 CT를 촬영을 했을 때 복부 쪽에서 사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손상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다시 또 CT를 찍고 저기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이제 혈압이 낮고 샥이 이게 상당히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조기에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뒤에는 결국에는 상당히 안 좋아지는 쪽으로만 지금 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뭔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환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선생님 계시는 응급실로 이런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우리 병원이 외상 전문 센터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은 주로 암 환자라든지 예, 네. 그런 근데 환자를 치료보고, 저도 이제 외상 전문 센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런 케이스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오면 외상 전문 센터로 보내시나요? 그럼 이런 환자가 오면? 119에서 이제 외상을 주로 이제 하는 대로 이제 이송을 아예 하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예,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아직까지 외상을 전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뭐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미진 교수가 계시는 아주대 그 이국종 교수님이 이제 외상 네. 적극적으로 네. 하시는데 현재 아주대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저희 병원은 이런 환자 진짜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기이면 딱 그럴 시기였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주대병원에 2015년에 왔는데, 그 이전에 그 경기도 저희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외상 관련되어 있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 다른 응급실보다도 아주대 외상으로 데리고 와라라는 것들을 119에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딱 사고 됐을 때 어느 병원으로 먼저 이송을 시키느냐가 사실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사고 일어나면 사실 저는 헬기도 뜨고 뭐 그러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좀 이송을 해오는 편인데,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긴 전 시기이기도 했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사실 이제 차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좀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체계 자체들이 좀 꼼꼼하게 구축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저 시기는 좀 그렇게 좀 안타까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한밤중에 사고가 나도 그게 작동이 되나요? 그 현재 저희 지역은 사실 저희 병원에서 사실 헬기가 자꾸 뜨고 내리고 그래서 제 바로 병원 5분 거리에 살거든요. 밤에도 새벽에도 그냥 헬기가 뜨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시기 자체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외상센터까지 이송을 해오는 것까지가 사실 되게 핵심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체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냐가 사실 좀 더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언젠가 이국종 교수님이 TV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병원에서는 좀 이게 수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눈치를 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경영상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인력 유지나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제가 지금은 그런 자료를 잘 못 봤는데, 저희 15년에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연구를 하느라고 그런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응급 외상 환자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수가 삭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마이너스에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혈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수혈을 꼭 해야 되나라는, 이거를 청구를 해서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수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들으니까 이거 삭감되고, 내지는 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 미리 이렇게 수혈을 준비를 해놔서 이미 혈액을 다 꺼내놨는데 쓰는 혈액도 있고 안 쓰는 혈액도 있고 이런데, 안 쓰는 혈액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냥 병원의 비용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병원이랑 이제 외상센터랑 그런 마이너스와 관련되어 있는 수익이 다 이렇게 보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주 되게 자세한 상황까지는 알진 못하지만 일단 심사평가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이제 서로 이해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뭐 체계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좀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언론에서 보시면 이제 갈등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언급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제 각 지역마다 권유응급의료 기관은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중증에 대한 외상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외상 환자의 경우에서 만약 서울에서 좀 발생하였다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아주대병원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송하는 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송하는 데도 두 가지 체계가 있다고 하면 구급차로 이동하는 부분, 헬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다소 느끼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외상센터가 앞으로도 많은 각 지역에서도 조금 좀 많이 설치가 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발생해도 아주대 네.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왜냐면 보통 중앙급으로 센터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가지고 어레인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사실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적인 문제에서도 그 구급차 안에서도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런 범위도 구급차 안에서의 환자를 처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이런 수혈 같은 부분도 온도에 되게 민감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 내에서는 뭐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들이 많은데 이런 손상 환자에 대한 외상 환자에 대한 그 치료가 안 된다는 것도 조금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그 외상 환자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다라는 거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 헬기 관련해서도 저희 이 병원의 헬기로 인한 민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헬기가 뜨고 내리고 이런데 소음이 되게 많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옥상에 지금 뜨고 내릴 수 있게끔 해놨는데 사실 헬기의 크기에 따라서 지상으로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판이거나 이러면은 또 위험하니까 또 지상으로 내리는데 지상으로 내리면 이게 바람이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돌들이 이제 사방으로 막 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주변이 헬기장 딱 근처가 딱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돌 튀면 유리창으로 날아가가지고 이게 깨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런 또 민원들이 되게 많고 여기 바로 앞에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진짜 소음이 이 헬기와 관련된 소음이 되게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어느 만큼 자주 뜨냐에 달라지기는 하지만 많이 뜨는 날에는 뭐 하루에 4번도 뜨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주변의 이해관계가 또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특히 또 의료진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헬기 타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뭔가 좀 더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위험에 대한 것들이 안전이라는 부분이 사실 또 되게 그냥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각도로 이렇게 좀 보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매뉴얼보다도 체크리스트 정도만 있어도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전원 문제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 꼭 전원을 해야 되나 이걸 응급실에서 해결이 정형외과라고 그랬는데 정형외과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꼭
큰데 그렇게 전문으로 하는데 가야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저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야간이나 언제든지 이렇게 수술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인력이랑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 환자가 이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할 수 있었을지 여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환자가 결국은 밤에 의료진이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시간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권역외상센터나 이런 데는 약 24시간 이게 즉시 수술이 가능한 체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인력적으로나. 그러니까 수술실 자체도 다 밤에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그래도 콜이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인력이 운영될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야간 콜을 받는 그 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도 또 콜을 받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의료의 질이 굉장히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계속 일했는데 밤에도 와서 수술을 한다는 게 옛날에 저희 때까지는 사실 그런 체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밤에 졸다가 수술을 잘못하기도 하고 진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콜을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 일하는 팀과 밤에 일하는 팀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야간 수술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간에 그렇게 응급으로 중증 트라우마 환자, 외상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팀을 갖춘 곳이 권역외상센터로 되는 겁니다. 근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환자들을 그냥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그때 한번 어떤 어린이가 사고 났다가 이제 이 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다가 죽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권역외상센터인데도 다른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다른 권역센터로. 중증 외상 환자를 보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인력 유지나 이게 항상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는 거가 있고 이러니까 인력 유지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래서 2011년에는 그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안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로 많이 개선되는 상황임에도 아직도 열악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서울 내에서 이런 발생하는 환자들을 아주대로 보낸다. 이거는 굉장히 서울 내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볼 센터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야간에 헬기가 뜬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권역외상센터 헬기는 또 의료진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험들을 안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헬기도 날씨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좀 네. 있는 걸로도 좀 알고는 네. 했습니다. 근데 위험을 안고 헬기를 띄우면 안 되죠. 근데 근데 야간에도 띄운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띄우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야간에 그 새벽 시간에는 많이 안 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을 알고 의료진이 타는 헬기를 띄운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아마 근데 여러 임신 상황 교수가 고려할 것 거기 같습니다. 아주대 근처에 사는데 밤에도 뜬다고. 환자를 위해서 띄운다고 그렇게 영시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의료진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실제로 사고가 나면은 그 프로세스 자체가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국적으로. 안전 규정이나 이런 걸 지키면서 이렇게 네, 가야 되는 거니까 하셔야 되는 실제로 헬기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기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근데 되게 위험 부담이 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헬기는 단순히 탑승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헬기 기체를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돌발적으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뭐 착륙 지점에 어떤 물체를 인지 못하다든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크니까 위험성이 크다고 볼 텐데 그 정도의 이제 긴급한 요소가 있으니까 또 운영을 하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망사고 나는 경우들이 야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아마 혈관이라서 이게 정형외과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혈관외과 쪽하고 이제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 쪽은 그 뒤에 문제인데 그 앞에 출혈성 그 쇼크 같은 문제는 이렇게 조기에 인지하는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 뒤에는 검사한다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외상 체계인데
다른 진료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지혈은 수술 말고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 출혈 자체가 빨리 수술하는 거가 제일 최상의 방법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지 교수님. 수술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조기에 빨리 판단해서 수술을 했었어야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럼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